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욱, 김어인이 함께하는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에서 1차 과목 동일모의고사 제4회분을 출간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이종욱 교수님과 민법 김하연채가 공동 출간했습니다. 네, 두 과목 동일모의고사 각각 4회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 합하면 8회분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과목별로 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과목을 동시 구입하시면 15,000원의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해주세요. 문자로 아래 세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보내시는 분, 합격하실 분 성명 적으시고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이메일 주소 정확히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도 한 과목 선택하시면 민법 동영, 개론 동영 또는 두 과목 하시면 두 과목 동영 중 셋 중에 하나를 꼭 적어주세요. 올바른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로 복습하시면 효율적입니다. 꼭 시간 정해서 1차 두 과목 꼭 100분 안에 두 과목을 동시에 풀어보세요. 한 과목 50분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개론을 좀 빨리 풀고 민법의 시간을 더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과목을 동시에 출시하는 겁니다. 100분 내에 두 과목 시간 내에 풀어보세요. 그 연습을 하셔야 실전에 가장 정확합니다. 이 동영모의고사 사회부는 해설은 없습니다. 문제와 정답만 있고 대지 해설 강의는 유튜브 강의 올려드립니다. 민법은 김하혜쌤의 부동산 부투칠성, 개론은 부동산학개론 이종호TV 유튜브 채널에 무료로 순차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원페이스 공유사 함께 꼭 합격하세요. 이 시간에는 민법 동용 3회분 1번부터 20번을 공부하겠습니다. 민법 4회분은 문제 90% 이상이 타시험 민법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개사 기출을 많이 봤잖아요. 타시험 기출로 문제 경향을 먼저 체험하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간평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문제 등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한마디로 뒤통수 맞는 거죠. 분명히 내가 아는 건데 그 내용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동영모의고사는 매주 하루를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꼭 1회씩 풀어보시고 그래야 일주일에 한 번씩 감각을 유지할 수 있죠. 해설 강의 꼭 들으셔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회 1번입니다. 반사질서 범위행위와 불공정한 범위행위 같이 물어봤네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위행위는 절대적 무효죠. 무효 중에 비통 아니면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무효로서 선의 3자에게도 대양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범위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할 수 없죠. 무효액이 추인 안 된 게 세 가지죠. 첫째, 103조 반사회적 범위행위, 두 번째, 104조 불공정한 범위행위, 세 번째, 기타 강행복귀 위반 세 가지는 추인 안 됩니다. 3번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의사가 있어야 되죠. 이용의사, 폭리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범위행위 성립하지 않죠. 4번 반사질서 범위행위 또는 불공정 범위행위에 해당하죠. 그럼 모두 무효는 똑같죠. 모두 무효는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 이행할 필요 없다. 모두 무효 똑같습니다. 5번 대리인 후에 생겨진 범위행위가 불공정한 범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궁박은 본인이죠. 궁박 대리인 들렸죠. 그러니까 나머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맞아요. 근데 궁박은 본인이라 정답은 5번 쉬운 데 있었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갑은 일가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로 대출 약정을 하고 그러니까 대출이 허위 표시죠. 이를 통해서 을에 대해서 가장채권 허위 표시 가장채권을 갑이 보유하게 되었죠. 자, 옳은 겁니다. 그럼 자, 박스처럼 을의 을과 갑이 허위 대출 약정에서 갑이 가장채권자로서 가장채권을 보유했죠. 옳은 겁니다. 기억. 병이 대출 약정과 관련한 갑의 계약상 지위를 잊어맞았죠. 그럼 병이 갑의 계약상 지위를 잊어맞으면
갑자리에 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병이 들어오는 거라 이건 갑과 동일시해야 되고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으름병은 허위표시 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갑과 동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허위표시 3자가 아니니까 병에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은 갑과 동일시할 자고 허위표시 3자로 인정되지 않아요. 니은 갑의 일반채권자 정의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가장채권, 허위표시한 가장채권을 가압류했죠. 이 가압류한 가장채권이 먼저 있고 시간적으로 후에 나서 얘는 허위표시 3자가 맞습니다. 3자로 보호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믿은 것에 정에게 믿은 것이 선이죠. 네, 선이면 보호되고 제3자는 과실도 보호되죠.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됩니다. 과실, 무과실 다 보호돼요. 무과실로 하지 않죠. 나도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되니까 우리는 정에게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맞았죠?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되고 무과실로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나왔어요. 디귿 갑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제인 나왔죠. 그럼 외웠습니다. 파산관제인 5글자라 선이 제3자 외웠어요. 그리고 파산, 시효사 선이 3자 외웠습니다. 그 파산관제인 무가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 파산채권자 기준이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기준이 아니라 어차피 파산채권자를 위의라니까 파산채권자가 기준이라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이라면 그럼 선의로 보호되죠. 보호되기 때문에 으름 무에 대해서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파산관제인 5글자고 시옷 선이 제3자 5글자니까 보호됩니다. 보호되니까 무효라고 대항할 수 주장할 수 없더라 끝나죠. 그래서 파산관제인 선이 3자 외우면 제일 끝에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다.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번 의사표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종합 문제네요. 1번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발송할 때 살아있었죠. 그들의 유효니까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한다. 맞습니다. 2번 통정허위 표시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 표시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통정이 중요한 거죠. 그 목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허위 표시 무효이기 때문에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없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손해배상은 유효일 때 나오는 거죠. 무효일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4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부분 착오라 볼 수 없죠. 중요부분 착오가 되려면 경제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네요. 알고 이용했다면 착오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예외적 취소할 수 있게 되죠. 표의자가 중과실에 빠졌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죠. 상대방이 더 썩을 놈이네요. 이땐 예외적으로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4번 사기의 강박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은 이렇게 강박은 원래 취소할 수 있는데 완전히 박탈 나오면 무효 맞습니다. 2번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기망이 위법성이 있어야 사기 강박이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3번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고의가 있어야겠죠. 고의가 있어야 강박이 있겠죠. 4번 계약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이 그럼 대리인은 제3자 사기 강박이 아니라 당사자와 동일시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면서 상대방을 기망했죠. 그럼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대방은 기망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고 무조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대리인의 기망, 사기 강박 나오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없다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즉 110조 1항을 보세요. 자, 110조 1항은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먼저 갑이 을을 사기강박해서 매매했다면 당사자끼리 사기강박이라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보기에 갑이나 갑대리인 동일시할자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강박에도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대리인이 사기강박 나오면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틀려요. 본인이 그 사실을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시하겠죠. 갑을 오른손, 대리인을 왼손하면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걸 오른손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대리인이 기망했죠.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끝나야 돼요. 취소할 수 없다가 무조건 틀렸습니다. 5번은 X 우리 시험 범위 아니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형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똑같이 내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도 우리 시험 범위 아닌 지문이 나옵니다.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10년에 한 번 나온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X 하면 그거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동형 2회 풀어보셨죠? 별로 점수가 안 좋죠? 근데 지금까지 동형 2회 본 거의 모든 문제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다 나왔던 겁니다. 저와 해설해보고 다 느끼셨죠? 어머 내가 다 하는 거네? 근데 거의 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 동형 사회를 보시면서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감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 실제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공인노무사는 우리 중개사와 난이도가 일치합니다. 변리사는 좀 어려워요. 주택관리사 쉬워요. 감정명사 쉽고 행정사 쉽습니다. 우리 난이도와 비슷하거나 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를 정확히 보셨다면 거의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X 하면 보지 마시고 나머지는 기출문제를 계속 보시면서 계속 속달하셔야 됩니다. 5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자, 옳지 않은 거죠. 1번 X 보지 마세요. 2번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주의라 도달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3번 또 나왔죠. 의사표시가 통지를 발송할 때 살아있었죠. 발송하는 사망하에도 그대로 유효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번은 112조 내용이죠.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라면 그 상대방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네요. 그럼 그때는 대항할 수 있다죠. 그래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면 의사표시 수령 무능력자라 대항할 수 없지만 이처럼 법정대리인이 알았다면 그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112조 법조문 똑같이 냈습니다. 5번은 자 공시송달을 물어봤죠. 공시송달은 이거 과실 없이 여기를 보셔야 돼요.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 때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그러면 틀립니다. 과실로 인하여 틀려요. 이미 간평이 이미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과실 없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요. 6번 갑은 을의 이무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이 갑이네요. 대리인 딱 체크하시고 을이 본인입니다. 자, 옳은 거죠. 1번 갑이 을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죠. 팔아달라 그러면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이 있답니다. 이번 갑이 을로부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갑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가서 계약하라 그랬지 깨란 적 없죠. 해지할 권한은 원칙 가지지 않습니다. 한번 을 본인이 사망했네요. 그럼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죠. 우리 대리권은 소멸 사유 본사 대사성파 외웠어요. 본인은 사망 딱 하나입니다. 대리인은 사망 성년 후경일 시 파산이죠. 한중 후견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본사 대리권 소멸하는 거죠.
예, 4번 주의하세요. 자, 미성년자 가압 나왔죠. 그럼 대리인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네요. 밑에 박스 보시면 대리에서 제한 능력 나오죠. 그럼 시험은 나올 게 딱 정했는데 유권대리에서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없답니다. 왜냐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권대리에서는 135조 무권대리인 책임 없다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대리의 제한 능력 나왔죠? 유권들이 취소 없다. 무권들이 책임 없답니다. 그럼 자 4번 미성년자 갑이 을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았죠. 유권들이네요. 그럼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볼 것도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문제 형태를 내오세요. 대리의 제한 능력 나오면 유권은 취소 없다. 무권은 책임 없답니다. 좀 이따 무권 나올 겁니다. 5번 갑이 부득이한 사이로 병을 복대리인 선임하면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죠. 그래서 갑이 아니라 을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죠. 정답 4번입니다. 7번 복대리 옳지 않은 거죠. 1번 법정대리인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가 나왔다 말은 본인이 상태가 안 좋죠. 본인이 미성년자거나 또라이예요. 피성년호견인, 피한정호견인. 그래서 법정대리 나왔다 말은 본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요. 뭐 부득이한 사유일 때 하나에 틀렸고 원칙 뭐든지 할 수 있다. 복인권 선임할 수 있습니다. 2번 X 몰라도 돼요. X 과감 X. 3번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죠. 예외적 선임할 수 있죠. 4번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하면 선임감독 책임이 있어야겠죠. 5번 임의대리인 목적인 법률행 성질상 자,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꼭 대리인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반면 대리인이 하는가에 따라 사업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을 분양합니다. 오피스텔 분양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흥할 수 있고 망할 수 있죠. 그때는 묵시적 승낙 안 됩니다. 여기처럼 가로친 게 대리인 자신한 처리가 꼭 필요 없죠. 이때는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해 줍니다. 8번 제한 능력자 아닌 갑이 을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병에게 을 부동산 3억에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병으로부터 계약금 3억을 수령하였다. 그 계약에는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때 계약금을 손해배상을 한다는 위약금이 얹혀있었다. 그러나 을은 갑에게 대리권 수여한 바가 없네요. 갑은 무권대리네요. 그다음에 이처럼 대리가 갑을병 사례가 나오죠. 문제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개 모으면 돼요. 첫째, 유권대리인가 무권대리인가. 여기 무권대리죠. 다음 대리인이 누구인가. 갑이죠, 갑. 그건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보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 네 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무권대리고 무권대리인 갑 여기서 끝난 겁니다. 1번 본인의 계약을 적법하게 추인하면 소급의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니까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상 책임이나 무권대리 책임 일절 물을 수 없죠. 소급의 유효가 되니까 계약을 이행하는 거지. 무권대리를 상대로 아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상 이행하는 거죠. 2번 을이 무권대리인 갑에게 추인 의사 표시했죠. 그럼 병은 을의 추인 사실을 몰랐네요. 몰랐다면 다음 계약 당시 을의 무권대리 사실에 관해서 선임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일단 처리는 선처리. 선임만 처리할 수 있죠. 그럼 선의가 무엇을 말하죠? 무권대리라는 걸 몰랐다는 게 선이죠. 그때 선이니까 처리할 수 있다 일단 맞았는데 앞부분에 을이 무권대리에게 추인했죠. 그러면 병이 그의 알았는가 몰랐는가 나와요. 병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죠? 몰랐으니까 병에게 추인 사실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에 나오면
일단 선처리, 선이어야 돼요. 무권대리 몰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권대리에게 추인했죠. 병이 그 사실을 몰라, 추인 사실 몰라야 병한테 대항을 썼으니까 철회가 가능합니다. 2번은 맞았습니다. 이어서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 책임 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고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내용 아까 봤죠? 대리의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유권은 취소 없다. 무권은 지금 보는 135조 책임 없다.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X가 있는데 갑이 아들이라면 갑에게 대리권 준거 없어요. 갑이 을 이름이 현명하면서 병에게 매매했죠. 이게 무권대리죠. 그럼 둘 간에 무효가 되는데 이게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 을이 추인해야 되죠. 근데 절대 추인 안 한답니다. 이게 유효가 될 수 없죠? 그때 무권대리 갑이 병에게 책임지는 게 135조입니다. 이때 책임 내용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야, 너 X를 매매했잖아? 책임지고 이행해 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이 선택하면 무권대리 갑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병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병도 갑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 병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병을 보호할 필요 없죠? 이땐 책임 묻지 못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죠. 상소무여야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상소무이더라도 하필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와서 책임지라고 맥살 잡으면 안 되겠죠? 이때도 책임 묻지 못하는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이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 을 아버지는 갑 자식에게 X라는 농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면 없는데 작은 아버지가 속였어요. 작은 아버지가 야, 너희 아빠가 너한테 농지 팔라 그래서 팔아봐라고 해서 작은 아버지에게 속아서 대리권 흠결을 몰랐어요. 고의가실 없더라도 그래도 무조건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작은 아버지 맥살을 접으면 돼요.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예, 지문 3번 보세요. 자, 을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병은 무권대리 사실에 관해서 상소무해야 되죠? 상소무라면 무권대리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그 무권대리인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갑을 상대로 무권대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무과실 책임을 물어본 거죠. 다음 4번 X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봐요. 정답은 쉬운 데 있네요. 만일 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정의에게 매도했죠. 정의에게. 을이 정의에게 추인할 수 있죠.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죠. 승계인 정의에게 추인을 섭취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죠. 정답은 쉬운 데 있네. 정답 5번입니다. 추인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병, 승계인 정 누구한테나 할 수 있죠. 답은 5번입니다. 9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자신 소유 X토지 간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이게 유동적 무효죠.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기억. 갑은 을에게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착수 전이라 계약금 해지 가능합니다. 니은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았죠. 협력하지 않으면 을은 갑의 채무불 행위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에서는 채무불이행 해제 못합니다. 즉 법정 해제 못합니다. 근데 기억처럼 이행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 가능해요. 니은처럼 채무불이행 해제 못합니다. 디귿 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서 갑에게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죠. 나중에 확정 무효가 바뀌었을 때 그때 부당이득 가능합니다. 리을 매매계약 체결 후 X에 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 없이 계약은 확정 유효가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취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매도인 후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 해지로라도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우리가 기침할 때 해치였잖아요.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해치였다면 1번이 바로 정답이고 밑에 읽을 필요 없게 되겠죠.
2번 법률행위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이행거절이라는 행동을 했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는 거죠. 취소할 테니까 거절한 거죠. 이렇게 묵시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 무효로 확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유효가 될 수 없어요.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다시 유효될 수 없습니다. 4번 취소권은 추인, 인이 몇 글자죠? 1, 2, 3이라 3년 맞고 법률행위 법이 몇 글자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 맞습니다. 눈만 크게 뜨면 안 틀려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취소권. 취소권은 단독행위고 형성권이라 형성권은 다 제척기간 걸리는 거죠.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11번 물권 설명 옳지 않은 거 이제 물권 나왔어요. 1번 적법한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럼 토지 일부만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없는 거죠.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되죠. 이번 원천에 관한 권리는 관세사 물권이 아닙니다. 4번 일필토지 일부도 점유취소 가능하죠. 4번 이제 별표는 중요하다가 아니라 해설이 있다는 이겁니다. 자, 부속 건물로 등기된 참고 건물은 그럼 이건 독립성이 없단 말이죠. 부속 건물로 등기돼서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럼 분할 등기 없이 원체 원래 건물인 주택, 원 건물인 주택과 분리해서 경매로 매각될 수 없죠? 없습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일동 건물은 그 전체를 경락 허가 대상 삼아야 되고 그 일부만 분리해서 경락 허가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부속 건물로 등기된 참고 건물은 분할 등기 없이는 원체 원 건물인 주택과 분리해서 경매로 매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죠. 근데 지역권은 안 되는 거죠. 그걸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가 다 유효입니다. 부합하면 다 유효인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딱 두 개입니다. 첫째, 중간 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입니다. 근데 허가구역에서만 무효가 됩니다. 다음 이중 보존 등기도 선등기가 유효라면 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노란색 허중중 무효 외우세요. 허중중 무효. 그럼 허중중이 아니라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입니다. 허중중 무효 외우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소유 부동산을 일가 매매했습니다. 매수인이 돈 다 줬어요.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교부했습니다. 매수인들은 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이 목숨보다 소중한 서류를 을이 다 잃어버렸죠. 을이 잃어버렸네요. 갑은 다시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됩니까? 줘야 되죠. 안 줘도 되면 그럼 돈도 먹고 갑이 물건도 가집니까? 다시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처럼 을을 자기가 잃어버려서 갑이 안 줘도 된지 알고 에라 모르겠다. 을이 위조해서 등기해버렸습니다. 이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거 유효입니다. 자, 실제로 매매했죠. 을은 돈 줬죠. 그럼 등기는 을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돼서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위조는 허중중 아니죠? 허중중 아니니까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허중중을 꼭 외우셔야 돼요. 허중중 아니면 위조에도 유효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위조에서 무효 등기라 매매와 같은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위조에서 무효입니다. 여긴 을 앞으로 등기할 원인이 있잖아요. 물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합니다. 그 위조는 허중중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허중중을 꼭 외우셔야 오래 살아요. 일단 오래 살아요. 건강에 좋습니다. 허중중 꼭 외우세요. 자, 12번 등기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죠. 예, 틀렸습니다. 2번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 이게 이중 보존 등기죠. 그럼 특별한 사직금은 후등기, 후행등기 무효 맞았죠. 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아까 허중중 무효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3번 매도인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다음에 매매계약에 합의해제 나가리에 따른 매도인의 자 등기 말소 청구권. 그럼 여기 잘 보세요. 말소 청구 미음 청구 치읓 이게 멸치예요. 멸치 나오면 이게 물권적 청구권. 이것도 채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멸치입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등기 말소 청구는 99% 물청입니다. 4번 소유자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죠. 매수했다면 소유권 등기가 위조된 소리 외에도 그 유효입니다. 적법하게 매수했죠.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가야 돼요.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위조는 아까 허중중 아니죠? 그러니까 유효라고 했잖아요. 유효가 됩니다. 4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죠. 무효등기 유형도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명시역 해야 한다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허중중 무효 꼭 외우세요. 자, 등기청구권 소멸시효입니다. 갑부동산 을가 매매했는데 을이 등기한 것 조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을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등기안의 물권자 아니죠?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청입니다. 비교할게 갑부동산 을이 매매했는데 등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돈 주고 조미를 받았습니다. 을은 등기 안 하면 죽어도 소유자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채청입니다. 그러면 위쪽 사례와 아래쪽 사례의 차이점이 뭐죠? 등기 안 한 건 똑같지만 점이라도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죠. 위쪽 사례는 을은 매수인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으니까 이건 10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0년 행사하면 소멸시효를 없애버린 거죠. 근데 아래 사례는 달리 판단했어요. 을은 점이라도 하고 있죠. 매수인으로서 일정 부분 권리 행사하니까 채청이라도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대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 주고 매매인데 등기 안 합니까? 이런 사람 없죠? 이건 해방 직후에 갑이란 농부가 옆집 농부 을에게 농지를 팔고 돈 받고 점유를 넘겼어요. 근데 해방 직후에 등기가 뭔지 몰라서 등기 안 한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이거 10년 지나서 소멸시효로 다 없애버리면 수많은 농부들이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어요. 그럼 이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야겠죠? 만들었는 말이 점유에 사용한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병한테 처분하고 등기 못 넘겨요. 병도 등기 뭔지 몰라요.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점유를 상실했네요. 이때부터 이게 소멸시효 진행할 것인가? 여전히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점유 상실한 때부터 10년 지나면 이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그럼 소멸시효로 없어지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을이 직접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주죠. 그럼 처분했단 말은 보다 적극적 권리 행사했거든요. 이때도 여전히 을의 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해방 직후 그때를 생각하세요. 우리 현대인 생각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되거든요. 요즘 이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등기 안 합니까? 상상도 못하죠. 근데 이걸 시험에 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먹은 대학 교수들이 빨리 죽어야 돼요. 그 나이 먹은 교수들이 빨리 죽어야 이런 현실감이 없는 이런 걸 시험에 안 내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13번으로 오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청구권 설명. 자, 옳은 겁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네요. 그럼 그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니은 부동산 매수인 갑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에 가다가 을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켜줬죠. 그래도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정보 소멸시효는 친행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봤던 거 같이 보세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은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양도가 제한되죠. 매매는 서로 얼굴 알고 팔았으니까 멋대로 양도할 수 없고 양도의 채무자,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죠.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14번 점유권 노른 겁니다. 1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은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 악의가 되죠? 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송 제기시부터 악의가 되죠. 자, 2번은 제일 끝에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그럼 2번 건물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양도인 전소유자 얘는 현재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전소유자 X. 2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3번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할 때 직접 점유자만 점유보호권을 가지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라 써있죠. 뭐든지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점유보호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점유자라고 써있습니다. 4번 갑 점유가 타주 점유인 경우 갑의 특정 승계인 을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자주로 추정되는 거죠. 5번 과실수 찍고 있는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치대감 회복자에게 통상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죠. 201조 내용입니다. 15번 자주점유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점유 매개자, 예를 들어 임차인은 타주 맞아요. 2번 부동산 매매 당시, 뭐든지 계약 당시가 기준이죠. 매매 당시 무임을 알지 못했다면 자주입니다. 이후는 고려하지 않아요. 이후 매매가 무임이 밝히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당시 몰랐으니까 자주가 됩니다. 한번 양자간 등기 명의서에서 부동산 명의 수탁자의 상속인은 아버지 수탁자와 똑같죠. 그럼 수탁자는 타주점이라 상속인도 자주에 해당하지 않고 타주가 됩니다. 4번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타주가 되겠죠. 5번 자주점유 판단 기준인 소유사 의무는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죠. 아니나 틀렸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 판단하고 점유자의 내시의무 사이에 따라 결정하지 않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합니다. 정답은 끝에 5번 있었네요. 쉬운 데 있었습니다. 16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취득시 완성 당시 일반 재산이 있으나 이때 빨리 등기 뺏어야 되죠. 취득시 완성 후 행정재산 맡기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때는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입니다.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도 자주점유 지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됩니다. 추정되면 입증 책임이 없거든요.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를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아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입 안 연 거예요. 따라서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매매자가 동일하네요. 이때는 점유 개시 후 의무 시점을 계산처 삼을 수 있습니다. 즉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해서 20년 시효 완성해서요.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병은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죠. 완성 후 소유자라 병에게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머리를 썼죠. 을이 이때부터 을이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점유했으니까 이때부터 20년을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서 자기는 이때를 점유 계산점 삼는다 했어요. 그러면 이때 점유 기지에서 이때 20년 시효 완성했으니까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 병한테 등기 청구했습니다. 법원 할 수 없다 그랬죠.
너는 이날 완성한 거지 이날 완성한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바뀔 걸 가정해서 기산점 임의로 삼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시완성 주장 못합니다. 이때 완성했지 이때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생길 걸 대비해서 완성 당시 소유자가 해야 되고 기산점 임의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 소유자가 갑으로 똑같네요. 갑으로 똑같다면 어차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기산점 임의로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의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럼 3번 질문에서 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매매자가 동일하네요. 그럼 의무 시점 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은 이런 내용이죠. 자, 갑 소유 토지를 우리 점유해서 20년 시효 완성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갑이 병에게 팔았죠. 그럼 병은 완성 후 소유자라 등기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은 이제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자, 그럼 을이 왜 소유권 취득 못하죠? 나에게 등기해야 할 등기 의무자 갑이 병한테 파는 바람에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손해가 생겼습니다. 갑 때문에 을이 소유권 취득 못하네요.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할까요? 원칙 아무 책임 안 집니다. 갑은 을이 시효 완성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팔아서 병이 소유권 취득해서 을이 소유권 취득 못해도 원칙적으로 갑은 을에게 책임 안 집니다. 근데 을이 시효 완성을 주저한 적이 있어서 갑이 을이 시효 완성을 알았네요.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야 되죠. 알고도 A라 M모가를 팔아요. 이때는 불법행위 책임져야 됩니다. 채무불행위 아니에요. 갑과 을이 매매했나요? 갑과 을은 계약상 채권 채무 없습니다. 240조에서 법률 규정상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의로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 책임지고 매매와 같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럼 3번 질문. 취득시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선의병에게 처분했죠. 그러면 시완성자는 시완성자에게 불법행위 맞죠? 채무불이행 틀려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지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5번은 이런 내용이죠. 갑부동산을 을이 시완성했죠. 근데 을이 시완성하면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거든요. 등기 청구 않고 있다가 이때 갑이 병에게 돈 빌리면서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갑이 소유자네요.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완성 당시 소유자라 소유권 뺏어왔습니다. 근데 저당권이 따라왔네요. 그 돈 을이 변제했죠. 갑 쫓아갔죠. 야, 갑. 너가 병한테 빌린 돈 내가 대신 갚았다 하면서 부당이득이나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 을은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그 전에 갑이 소유자죠. 갑이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죠. 이 부담을 을은 아는 채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을은 저당권 있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을이 갚아야 돼요. 을이 변제한 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거라 갑에게 그 돈 달라고 못합니다. 그럼 이제 5번에서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 갑이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럼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시효 완성자는 등기함으로써 저당권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을이 갚으란 말이죠. 갚고 나서 갑에게 그 돈 달라고 못하기 때문에 저당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지문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17번. 시효취득 대상이 아닌 거죠. 시효취득은 점유할 수 있어야죠. 2번이 정답이죠. 저당권은 애초에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죠. 이렇게 저당권 단답형 이미 나왔습니다. 간평에 따라 놓은 거죠. 18번 공동소유 옳은 겁니다.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 탐보할 수 있죠. 지분은 내 거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2번 공유물 처분 변경. 처분 변경은 지분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 동의 얻어야 되죠. 3번 주의하세요. 공유물 관리 가능상은 공유자
대가리 가반수가 아니라 지분 가반수, 지분이 빠졌죠. 온 합의자는 동업이라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원 동의 없이 합의물 지분도 처분 못합니다. 동업이기 때문에 전원 동의 얻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이 동업이 하겠죠. 원 총임을 보조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구성하는 각 사원이 할 수 있다 틀렸고, 총회는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 거쳐야 되고, 보존, 관리, 처분 모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각자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지상권 옳지 않은 거죠. 이번 저당물의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지상권은 이게 담보 지상권이죠.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다 소멸하는 거죠. 이번 기존구물이네요. 기존구물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30년 미만 정할 수 있습니다. 최단기간 30년은 기존구물이 아니라 이게 지상권 설정했고 장래에 지어질 건물을 목적으로 30년이죠. 기존 건물을 위해서는 30년 적용 안됩니다. 3번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중 권원이 있었네요. 존속기간 중 권원이 있었죠. 심은 수목 소유권은 설정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 권원이 있었으니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4번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금지된 그런 지상권은 없습니다. 설령 양도 금지 약정에도 그 약정 무효라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럼 지상권의 양수인은 적부하죠. 그럼 양수한 지상권으로 설정자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금지 특약에도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5번 토지 양수인이 지상권자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돼서 물리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 소유자 연체기간 합산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종전 소유자와 연체기간 합산할 수 없고 양수인 자기에게 2년이 돼야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민법 361조 법정상권 옳은 겁니다. 이번 미등기 무효관리에서도 인정됩니다. 철거당 아깝죠? 니은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해서 합의한 사실이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네요. 그럼 얼마 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해서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얼마 내야 할지 모릅니다. 기억, 니은 답안에서 그냥 정답이 5번 오네요. 기억, 니은은 5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디귿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 이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그럼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했죠. 네, 다시 경매는 법률 규정이네요. 그럼 다시 등기 없이죠. 양도는 등기해야 되는데 경매라 등기 없이 경매에 의해서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수인은 특별한 사실은 건물 매수 취득과 함께 지상권도 당연히가 등기 없이 취득하죠.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형 1회, 2회를 거쳐서 3회 절반을 끝냈죠. 근데 1회, 2회 점수가 별로 안 좋았죠. 보통 여러분들이 실제 매월 모의고사보다 15점에서 20점 이상 떨어졌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랑 같이 해설해 보니까 다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이 거의 95%인데 약간 변형하니까 모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아직 정확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1년 내내 강조드린 게 우리 중개사 기출만 정확히 정리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절대 양을 늘리지 마세요. 그래서 아직도 안 주셨습니다. 남은 기간 특히 토 일요일 날 기출문제집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동형을 전공하시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